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고수질책 17강까지 진행하고 마감한 게 지난 7월 20일이었습니다. 딱 한 달하고 3일이 됐네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 시간을 마련해서 최근에 어려운 시장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같이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의 주제는요, 증시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하고요, 종목 선택에 대한 그런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밤잠을 설치시는 날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챕터 1에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의 반등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챕터 2에서는요, 종목을 구별해내고 선택해내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거려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좀 불안감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들거림은요, 과거의 10년 동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서 앞으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러한 해답 찾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던 그런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던 시기들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10년 동안 5번의 20%가 넘는 하락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멀리로는요, 2002년 6월이었었죠. 2002년 6월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2002년 6월달 월드컵의 축제의 한 물결에서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4%나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950포인트에서부터 700포인트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급격한 조정세가 나타나고 나서 단기 반등을 했을 때 최저점 대비해서 15% 정도 단기 반등세가 나오면서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의 하락 이유는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들, 그 다음에 미국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10년 전에도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의 그러한 주가 조정 하락 사유로서 우리 시장이 무려 950에서 700포인트까지 24%나 급격한 조정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정도가 지난 2004년 5월 달이 되면요, 또다시 시장은 950포인트부터 700포인트까지 22%가 넘는 하락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반기 반등은요, 저점 대비 13% 올라와주는 그런 반등을 좀 보였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때 하락 이유는요, 드디어 1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렸던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2년 정도 지난, 참 신기하게도 2002년 6월, 2004년 5월, 2006년 6월, 딱 2년 단위로 지금 이러한 조정의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2006년 6월 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던 시절이었었죠.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 2006년도에는 독일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던 그전 시절이었었는데요. 그 월드컵 시절에 이 하락률이 무려 19%가 넘는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470포인트에서부터 1200포인트까지 270포인트, 약 3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는 그러한 하락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단기 반등은 9% 정도로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되돌림을 좀 주었었고요. 이 2006년도의 하락 이유는요, 소위 말해서 버냉키 쇼크라고 하죠. 버냉키 FRB 의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한참 됐군요.
그린스펀 전 의장이 퇴임한 지도 한참 됐고 2006년도에 이 버냉키 쇼크가 나오면서 이 버냉키 이 FRB 의장이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당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미국이 경기 둔화의 우려에 또 한복판에 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시장에 가장 급격한 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빌미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2008년도인데요. 2008년 1월 달에도 최고점 대비해서 23%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최고점 2080포인트였었는데요. 그 당시 1600포인트까지 480포인트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단기 반등은 최저점 대비해서 10% 정도의 단기 반등이 진행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락 이유는요, 가장 가까운 과거이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출렁거렸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또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나왔던 시기가 바로 80포인트에서부터 16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2008년 1월 달의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가 되면서부터는요, 드디어 이제 미국하고 글로벌 경기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작용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입니다. 약간 좀 텀이 좀 있었네요, 이번에는요. 약 3년 정도 지났죠. 올해 8월달, 지금 진행하고 있는 8월달인데요. 고점 2200포인트에서부터 1680포인트대까지 24%가 급락해주는 그러한 폭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단기 반등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74포인트의 저점에서부터 최근의 고점까지 이 1900선까지 한번 반등을 했었죠. 이 12%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떨어진 거에 대한 단기 반등은 과거의 사례에서 나왔던 정도 수준의 단기 반등은 이미 한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하락 이유는 역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유럽에서의 그런 소버린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소버린 리스크는요, 유럽의 국가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버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가 작년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그런 시절이 올해 8월 달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 보여드렸던 5번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조건, 시장의 하락 조정의 빌미가 작용되는 것이 일단은 그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최고점에서 조정을 제공하는 그러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1년 8월은 아직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고요. 과거의 4번의 사례에서는요, 흥미롭게도 기술적인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각종 언론 매스컴에서는 고점 대비 20% 정도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면서 약세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제가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요. 이 중에서 2번은, 4번 중에서 2번은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2번은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주가의 대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조사한 이 자료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률, 하락할 확률, 상승할 확률, 그 50대 50과 동일한 확률이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지금 올해 들어온 이러한 조정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초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이런 조정기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주고 얼만큼의 기간을 두고서 회복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 더 떨어질까봐 많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에 제가 또 지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언제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쯤이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보면요. 이 주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의 그런 우량주라는 부분들,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면 차화정이라는 지지난달까지의 그런 주도주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예전처럼 어떠한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주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보다는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한 주도주와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지금 약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사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리면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2년 6월 달입니다. 2002년 6월 달인데요. 최고점 대비해서 이 시점이 최고점의 950포인트 대비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이 시기까지 최고점에서부터 순간적으로 급락한 이 시기까지가 24% 하락하는 950포인트부터 7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기 급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 급반등이 나와주는 이 폭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반등에 나와주는 이 폭이 15% 이 저점 대비해서 15% 올라서는 그러한 반등세였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다시 더블 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반등을 줍니다만 결국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즉 2002년도 6월 달에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는요, 대세 하락의 초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2002년도에는 대세 하락의 초입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점에서 내렸을 때는요,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라는 그런 부분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에요. 일단 20% 넘는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요,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한 달 반 정도 보였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보이다가 그 뒤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 아하, 그렇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라크와 제2의 걸프전을 준비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2년도 6월 달에 제가 주식시장에 역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경험상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 당시에도 미국의 경기 악화는,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두려운 존재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미국의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의 반등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 정도 뒤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던 부분들은요. 그 당시에 미국의 집권당은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었었죠.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또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내부에서 또는 경기 회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으로서 이슈를 돌려내면서 위기를 넘어갔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 군수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누구나 아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시장에 있는 원자재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험자산들을 대규모로 팔아대면서 현금을 확보했던 전비를 축적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팔아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2003년 3월달 이 저점을 찍었을 때가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한 2, 3일 정도 뒤에 미국이 결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 그런 시적인데요. 미국이 이라크를 아침에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출근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해서 야, 오늘 주식시장은 정말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오히려 이때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고 지금 지나서 보면 역사적인 바닥이었던 500포인트라는 역사적인 바닥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어떠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요. 그 우려감에 대한
해소 국면, 그 해결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바라보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축소되고 하방 지지선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어떤 정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 부분이 우려됐던 모든 부분이 현실화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충분히 저 고점에서부터 하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반등세가 나오는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 그러한 그림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 부분에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그림에 보여드릴 거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조정세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대세 하락이다 또는 대세 상승이다를 논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2004년 5월 달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950포인트에서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뭐 캔들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봉의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950에서부터 700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다.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서 22%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이 포인트가 저점 대비해서 13포인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반등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섭게 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보니까 중국이 긴축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950포인트부터 20%가 넘는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떠한 그런 위기, 이 우려감이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는 데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은 점차 작아지고 있죠. 주가의 변동성은 점차 작아지고 있으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떨어지기 직전 반등했던 이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앞선 그림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1년 3개월 걸렸거든요. 이라크 전쟁, 앞서 2002년도.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서 회복하는데 1년 3개월이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즉,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우려감이 그냥 우려감으로서 그쳐버리고 어떠한 외부적인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004년도와 같이 회복 기간이 3개월 정도면 된다. 지금 그렇다면 8월 달이기 때문에 회복한다면 9, 10, 11, 늦어도 12월 달 정도 어떤 실물 경제에 충격적인 그런 임팩트가 없다면 늦어도 12월 정도면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04년도의 주가의 흐름의 시나리오가 최근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와 거의 일치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22%가 넘게 빠지고 반등 줬다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 3개월 정도. 떨어지는 공포가 무서웠었고 그 뒤에 안 빠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루했었고 그 견디다 못해서 올라갈 때 본전에 던지고 나니까 또는 손절매 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 이번에 조정에서 나오는 흐름과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되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인데 조금 이따 그거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8년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2006년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건 2004년도죠. 2006년도에 대한 흐름인데요. 2006년도에도 역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1470포인트에서부터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지금보다 더 공포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최고점으로 마감된 그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졌고요. 또 개파락 떨어져서 음봉. 잠깐 반등 주고 또 음봉. 그 다음날 반등 주고 그 다음날 엄청난 개파락. 거의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주가가 지금 빠졌던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버냉키 쇼크라는 부분이 들어왔죠. 버냉키 FRB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도 같이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졌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빠졌다가
반등이 약 9% 정도 나왔습니다. 약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다시 되돌림을 주는데 전저점에서 하방 경직성을 잡아주는 모습이 직전에 봤던 2004년도하고는 조금 틀린 모습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왜? 변동성이 크게 죽지 않고요. 저점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 즉 이런 부분들은 뭐냐? 버냉키 쇼크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이되지 않았고 더 이상 여기서부터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야 이거 내가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찾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던졌던 사람들이 재매수하는 시기가 올려쳐가면서 재매수를 하기 때문에 불과 이 부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 달에 나왔던 조정인데요. 지금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악재 요인들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지난 2006년 6월과 같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구간들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한 달 만에 이게 해결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왜? 지금은 어떤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정세 불안도 있죠. 그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정세적인 불안. 물론 오늘 리비아가 거의 사태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뭡니까? 일단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라크에 대한 걸프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리비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면 중동이나 또는 북아프리카에 대한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소위 말해서 2002년도와 같은 그러한 전쟁 위험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또한 그 당시에 집권했던 부분들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향이 완전히 틀려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은 2006년 6월과 같이 그런 악재가 일시에 소멸이 되면서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지금의 문제는요. 미국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유럽 하나만의 문제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모두 다 양쪽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 2006년 6월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8년도입니다. 이제 문제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주가 흐름에 보시게 되면요. 2080포인트에, 2090포인트에 고점을 찍어주고서요. 주가가 1600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집니다. 물론 빠질 때 한 번 빠지고 반등 한 번 주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빠지는데 역시 이 당시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음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소위 말해서 공중파의 중요한 뉴스에서는요. 주가 하락 소식이 항상 탑 뉴스를 차지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점점 현실화됐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경고는 2008년도가 되기 전 2006년 후반부터 2007년도 내내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럽에 대한 소버린 리스크가 2010년도 내내 우리를 괴롭혀왔던 것처럼 그 부분이 한 1년 지나서 지금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드디어 거의 현실화가 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요. 이때 반등이 약 10% 정도 나오고요. 다시 더블 바닥을 형성해주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더블 기간을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잠잠해졌죠. 여러분들 제가 기억을 해보시면 잠잠해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잠잠해지고 있었던 시기에 반등을 해주면서 떨어지기 직전 수준인 약 1900, 2000포인트까지 다시 반등해주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런 올해의 그런 위기가 2008년도의 그런 위기와 유사한 흐름이라면 즉 각국의 정책 공조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역시 3개월 정도면은 전고점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08년도하고요. 2004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반등 주기 직전 이 정도 수준까지는요. 실물 경제로서의 전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지를 받아주고 하려 했던 1700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했던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미국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부실만 봤을 때는 1700선에서 2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미국의 금융기관들, 투자은행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죠. 그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적자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면서 드디어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 그런 미국의 유수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추풍낙엽으로 부도가 상태가 돼버리니까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신뢰성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폭락을 하고 금융주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에서 돈이 회수가 되는 흐름에서 모든 주가들이 같이 폭락을 해주는 그러한 소위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드물게 나타났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2011년도 8월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가 과연 앞서 보셨던 2008년도의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파산이 되면서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지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퀘스천 마크죠.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유럽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었다라는 이런 소식 들으셨죠? 근데 지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여기저기 지금 만나러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추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은요, 프랑스의 그 제1은행은요,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제일 은행입니다. 근데 그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잡음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잡음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독일하고도 정상회담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전화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도 가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이거는 깊은 내막은 제가 여기 서울 여의도에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세계 각국의 키를 쥐고 있던 이머징 마켓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세계 G2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독일 이러한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실물 자산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정상이 나서서 지금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면 결국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것과 같은 소위 말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관점이 좀 더 우세한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충격, 실물 경제로 충격이 들어오는 이런 유럽 은행들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어떤 위기 이런 부분만 우리 시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잠깐 그림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이 지금 떨어져 있던 이 1700선, 이 2008년 1월과 같은 이 1700선 정도에서 바닥 다지기 하는 흐름이 약 한 달 정도 지나가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2000선 정도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런 흐름들은요.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는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들이 과거 10년 동안 총 5번이 나왔는데, 이번을 포함해서 총 5번이 나왔는데, 그 중에 4번이죠. 4번 중에서 2004년도하고 2006년도는 실물 경제로 어떤 전이가 되지 않고 잘 정책적인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해줬는데, 그 회복되는 기간이 아주 짧은 3개월에서 1개월 정도 수준으로서 회복이 됐고요. 최악의 상태로서 2002년도와 그 다음에 2008년도와 같이 어떤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즉 2002년도에는 글로벌 전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2008년도에는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는 전후무한 그러한 실물 경제의 그런 충격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2년 정도 기다리시면 그 자리까지 다 올라왔고요. 2002년도에는 1년 3개월 지나니까 그 자리에 올라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위기가 최악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2년. 2008년도와 같은 상태가 온다 그러면, 즉 유럽의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하고 정말 최악의 상태가 와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된다면 길어봐야 2년이고요. 다시 제자리로 찾아 돌아오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조금 조정세가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 1년 3개월. 그것이 바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리비아는 잘 해결이 됐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두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정책적인 공조에 의해서 3개월 정도면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수비책 첫 챕터 첫에서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10년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글로벌 정책들이 어떻게 공조를 보이고 어떻게 실물 경제를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논리로서는 짧게는 3개월 정도면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 과거에 갖고 있던 자료들 다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거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는 크게 주기수가 다소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일단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어떻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챕터 1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챕터 1에서 제가 좀 과잉으로 좀 표현을 좀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액션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에서는요, 주식에서의 그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또한 조금만 풀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주식을 선택하는 그 기법들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주식을 선택하는 기법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기법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선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 용어로서는요,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장 낮은 종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시황까지 올라가는 거. 아래 종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이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훑어 올라가는 것이 그 바텀업 방식인데 이런 바텀업 방식은 사실은 대세 상승기에서는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대세 상승기에서는 오히려 이 탑다운 방식이죠.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보고 그 중에서 종목을 뽑아내는 그러한 방식이 좋은데 최근에는 앞서 챕터 1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시장 내의 시황 자체는 약간은 수급도 깨져 있고요. 약간은 불균형 상태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탑다운의 관점에서 주가를 내려다보면 어떤 종목을 피킹해내기가 상당히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탑다운 방식은 그 전체적인 업황에서 그 시기가 되면 제가 또 기회를 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오늘은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선택을 피킹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한진해운이라는 이 종목은요, 고레가와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는 주식 투자의 좀 명칭이 있죠. 그 고레가와 긴조가 많이 썼던 그런 내용을 제가 그냥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피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레가와 긴조가 쓰는 내용은 뭐냐면요. 망하지 않은 회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레가와 긴조가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요. 망하지 않을 회사가 시장 점유율도 높은 회사가 갑자기 주도한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든 실적 악화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주가가 너무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 그 주식을 그냥 걷어들이는 방법을 썼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걷어들인 겁니다. 왜? 어떤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그렇다면 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운사를 대표하는 해운사입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우리나라 해운을 이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선 부분에서는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훨씬 더 많은 TU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08만 TU 정도를 미주노선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8만 TU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요. 글로벌 선사들 중에서는 머스크가 1등인데 그 미주노선에 있는 머스크 다음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T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만약에 잘못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있었던 대한해운처럼 어떻게 이렇게 법정 관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상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은 서로 비교조차가 안 되는 정도의 급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적대적인 M&A 대상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 왜? 대한민국에서는 컨테이너선 부분에서는 1등이죠. 전 세계에서 미주 노선에서는 한진해운이 4등입니다. 1등과 4등, 저 세계적으로는 4등, 한국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위기가 왔다라면은 만약에 어떤 그런 해운사, 뭐 글로벌 해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운사들이 적대적인 M&A 대상물로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이 한진해운이라는 이 회사의 어떤 그 BPS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바로 이 사업이 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높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무슨 고정자산이고 토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왔을 때는 전부 다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자산은 배 아닙니까? 배?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이런 배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항만, 하역, 사용권들, 항만에 있는 부분들, 평택항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바로 다 돈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BPS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주식은 너무너무 싼 주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물론 2010년도에는 해운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당시에 주당 순자산도 약 29,400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해운업황이 조금 위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EPS가 떨어지면서 주당 순자산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4만 원대에서부터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무 많이 하락했냐는 걸 단순 주가 4만 원에서부터 만 원대가 아니라 제가 여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2010년 결산 기준에서 주당 순자산 29,400원입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즉 한진해운의 청산가치와 주가가 동일하게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3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축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PBR 1.0배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0.7배짜리입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30% 정도 할인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 즉 배를 어떤 덤핑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면 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가격대죠. 그 가격대가 약 22,000원대 가격대에서 또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BW 발행하면서 주당 가치가 약간 희석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출렁거렸습니다만 그래도 0.7배선 지지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8월 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주가를 지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PBR 0.7배 수준입니다. 2만 원대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영향으로 이러한 8월 달에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PBR이 0.5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진해운의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진해운의 실적이 과연 1년 만에 2010년도보다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형편없는 회사가 됐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주식은 너무너무 싸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피킹을 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 뒤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15,000원대 저점을 잡아주고 상한가 치고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원래 찾으려고 했던 이 0.7배 PBR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킹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들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죠. 특히나 해운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BPS 가격 대비 주가 하락은 적대적 M&A 대상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론 한진해운이 적대적 M&A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누가 치고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떨어진 것이 바로 이 가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진해운의 실적을 일단 차치해 놓고라도 일단 다시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런 피킹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다음 종목은요. CJ E&M입니다. 시간이 다음 종목은 CJ E&M인데요. 뭐 CJ E&M 하게 되면은 김우신 부장 CJ E&M 얘기할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 아마도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J E&M 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뭐 스태프분들, 우리 제작진분들 CJ E&M 저만 나오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CJ E&M. 제가 어떻게 해서 CJ E&M을 종목을 피킹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투자의 벽인 중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CJ E&M은요. 피터 린치입니다.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아내가 보는 무슨 어떠한 TV, 뭐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을 잡아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번뜩였던 그러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인데요. 마젤란 펀드를 세계적인 펀드를 올려놨던 그러한 분이죠. 피터 린치. 그분이 선택해냈던 그런 종목의 방법, 피킹해냈던 그 종목의 방법을 저는 CJENM에 그대로 갖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봤고, 그것이 지금 CJENM 하게 되면 김우신 부장이 늘 얘기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CJENM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는요, 여기 보시면 CJENM이 CJ그룹이 미디어 그룹으로서 탈바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온미디어와 CJ인터넷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합병이 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슈퍼스타 K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온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CJ그룹의 미디어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탄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CJENM이라는 한 회사로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서부터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요즘에는 이제 케이블 TV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IPTV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고, 저희 집에는 케이블 TV와 IPTV, 스카이라이프를 다 시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이런지라 어쨌든 다 써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다 써보고 있는데요. 사실 IPTV가 제일 좀 조금 실용도, 편리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그 두 번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는 어떤 채널이 상당히 고정돼 있으면서 공중파들을 많이 봤었던 그런 시기에 집에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는 보면, 공중파가 아닌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뭐 남자 여자 탐구 생활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여서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CJENM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송출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더라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CJ 미디어 그룹이 모두 다 통합이 되는 이 모습으로서 주가가 한번 빵 뛰는데요. 이렇게 빵 뛰는 이 모습이, 이 자리가 바로 CJENM의 미디어의 가치, 미디어 통합의 가치가 되는 저점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점이라고.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네모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서 딱 보면 정확히 이 저점, 여기에 있었던 이 저점, 제가 예상했던 저점과 이 저점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합병 시너지에 의해서 강력한 주가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데 BPS가 약 29,7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약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약 10에서 15%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 가격대가 바로 주가의 지지선이라고 보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지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합병 시너지에 의한 주가 지지선이 3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제 주가에 대한 향방을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CJENM이 가지고 있는 실적, 현재 CJENM이 내고 있는 그러한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적정 주가 수준은 약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왜? 이 당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도 역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 6만원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이 1년간의 실적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을 계속해서 가시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주가는 약 한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정한 그런 주가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에 따른 기대 주가가 CJENM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주가가 있느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슈퍼스타 K라는 시즌 3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방송 부분에 대한 CJENM의 절대적인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 부분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한 요즘에 뭐 게임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만큼 게임 산업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 됐기 때문에, 물론 CJENM이라는 회사의 사업 부분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송 산업 부분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 그런 배급, 영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CJENM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콘텐츠를 계속 흥미롭고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무한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CJ ENM엔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소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CJ ENM처럼 방송이라든지 제작 송출이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아니면 배급, 뭐 영화라든지 수입해서 배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게임 부분들, 이런 것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회사는 CJ ENM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있는 타임 워너와 같은 역할을 한국 시장에서는 CJ ENM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발을 담근 원조적인 모습이 있는 이 CJ ENM의 희소적인 가치가 반드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합병에 의한 시너지가 모두 다 합쳐진다면 주가는 미래 성장에 따른 기대 주가가 따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CJ ENM 측에서 나온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CJ ENM에 관련된 리포트를 검토를 좀 해보면요. CJ ENM은요, 매년 매출과 이익 성장이 20% 이상씩 일단은 최근 2년, 앞으로 나가올 2년 정도는 20% 이상씩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전망한 것이 아니라 CJ ENM이라는 회사의 그런 경영 계획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리포트를 검토해 본 결과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매년 20%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죠? 올해 거의 다 갔다라면 이제 내년이 돌아오면 또 20%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겠죠. 또 그 다음에도 또 20%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겠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20%고 만약에 어떠한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 합병에 의한 시너지를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집에서 TV는 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컨텐츠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소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매월 어떤 부담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많은 시청자들이 소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매출 단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는 크게 상관없이 CJ ENM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CJ ENM도 제가 종목을 피킹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진해운과 CJ ENM을 가지고서요. 바텀업에서 그러니까 밑에 종목을 보고서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거는 고래가와 긴조처럼 소리 말해서 이제 어떤 좋은 주식이 완전 넉마처럼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잡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CJ ENM처럼 생활 속에서 이런 종목은 좀 앞으로 좀 유망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뭐 전통적인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나오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방송을 한 거는요. 사실은 오늘 이제 특강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다리시면 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도 저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또 제가 고수비 책을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잡혀있는 스케줄은 없습니다.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나온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담당 PD신 윤 PD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제작진 분들이 오늘 이런 그 특강 시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다시 이 고수비책 시간에서 뵙는 그날이 뭐 또 다시 올 수는 오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모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요. 행복하고 즐거운 투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